오늘은 이상행동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상행동의 이해라는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내용도 많아서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사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배우셨을 텐데요. 건강사정, 이 각 계통에 대해서 사정하는 방법과 정상, 비정상 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중에 그 다음에 배울 그런 질병의 강론을 배울 때 기초자료가 되듯이 오늘 이제 배울 이상행동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각 질병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주시고 각 용어와 뜻, 예시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용어는 이제 한글과 영어 부분 두 개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고 이상 행동을 영역별로 구분하며 각 영역별 대표적인 증상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장애와 정서 기능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 행동은 내적인 또 외적인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일련의 대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행동 증상의 관련 요인과 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무의식적 욕구와 대처 방법, 방어 기전, 인격의 성숙도, 원인 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상행동은 대상자의 전 인격적 기능의 일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현상뿐만 아니라 이 총체적인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사고나 감정, 지각, 인지기능, 욕구, 이 동기와 같이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정신기능이 결국에는 대상자의 그런 외모나 표현, 태도, 언어, 행동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이 대상자의 그런 가지고 있는 정신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대상자와 또 그 가족의 이야기를 잘 경청을 하고 대상자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개인의 발달력, 이 적응 방법,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런 것 전체적으로 이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이상 행동이 정신 장애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일종의 방어 수단임을 함께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상 행동에 대한 명확한 지식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간호 진단과 계획,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동 증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괴이한 행동이나 말, 행동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양성 증상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에는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그다음에 기이한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 양성 증상이 왜 나타나냐에 대해서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유발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고요. 치료는 주로 약물 치료에 의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의해서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 증상이라는 것은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소실되거나 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정상 건강한 사람에게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쾌감증이나 무의욕증, 그다음에 감정의 둔마, 현저한 언어의 비약, 그다음에 자발성 감소, 사회적 철회,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등을 이야기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요. 얼굴에 그런 표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주변 일에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대인관계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사회, 그 다음에 학교 이런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말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해도 내용이 되게 빈곤하거나 이야기할 때도 되게 무표정하게 이야기하거나 되게 억양 없이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고요. 일을 끈기 있게 해내지 못하는 것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나랑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보통은 사람들이 이게 질병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게을러서 그렇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음성 증상은 약물로만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 치료나 재활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병 대상자가 나타내는 음성 증상의 예인데요. 25세의 A씨는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가족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낸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불을 개거나 방 청소, 요리 같은 단순한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고 가족이 하라고 하면 짜증을 낸다. 이게 이제 조현병 대상자가 나타내는 음성 증상의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18세 고등학생 K군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쳐다보지 못하고 농담을 해도 전혀 웃지 않고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자기 기분을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고 대답할 때에도 네, 아니요 와 같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 자리를 피해버린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양성 증상은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증상들이에요.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기이한 행동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음성 증상은 이거 내 상태에서 좀만 더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상 행동의 분류입니다.
이상 행동을 분류할 때 사고, 정동, 행동 등의 그런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고 장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 행동을 분류할 때 여러 기준으로 분류하고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사고 장애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신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정동이나 지각, 상상력이나 기억력, 연상, 추리 등 이런 모든 정신 기능을 동원을 해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1차적으로는 의식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무의식이나 또 여러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무의식이나 어떤 감정적인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성적인 사고란 무엇이냐면 이성과 논리에 근거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말하고요. 외부 자극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인지 능력, 그리고 사실과 상상이나 환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것이 사고인데요. 이러한 사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상적인 사고 과정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장애는 또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크게 보면 사고 장애, 또 이제 사고 과정의 장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분류를 세 가지로 또 크게 하자면요. 사고 형태의 장애, 그 다음에 사고 과정의 장애, 여기서 과정이라 하면 어떤 사고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고의 내용의 장애,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사고 형태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형태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과의 관계성이나 질서, 논리성, 조직성의 결여, 그 다음에 사고 연상의 해이가 특징인데요. 여기에는 자폐적 사고나 마술적 사고, 또 신호 조작증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자폐적 사고인데요. 여러분이 자폐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외부 현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그 속에 갇혀져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자폐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외부 현실을 무시하고 이 외부와의 어떤 관련성이 없이 자신의 내적 세계에 집착하고 자신만의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일반 상식이나 논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의식보다는 어떤 대상자의 욕망이나 컴플렉스, 어떤 본능 이런 것과 같은 어떤 무의식이나 감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사고가 어떤 무의식이나 감정의 영향을 받긴 받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영향이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받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백일몽이나 환상, 망상에 몰입하는 경우가 이 자폐적 사고에 들어가게 되고요. 조현병 환자에게서 이제 조현병 대상자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대낮에 꿈을 꾸는 신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백일몽이죠. 이 데이드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실제와의 접촉이 흐릿해져가지고 부분적인 어떤 시각적인 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행복하고 즐거운 생각이라든지 희망, 야망 이런 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깨어있는 동안에 이렇게 거의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은 되게 앉아가지고 어떤 즐거운 상상에 아주 푹 빠지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굉장히 즐거운 상상이긴 하지만 또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현실을 뒷전으로 한 생산성이 없는 이제 것들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폐적 사고에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사고 형태의 장애 중에 두 번째로는 마술적 사고가 있어요. 마술. 그러니까 이 마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되게 뜬금없이 뭔가 약간 기적같이 되게 신기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기이한 사고와 믿음으로 떠오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말, 행동 등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거나 또 미리 막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조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사고가 되게 기묘하고 특이하고 기괴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강박적인 경향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나 강박장애 또 심한 조현병에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은 발달 단계상 정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하면서 하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파자마를 걷어 속에 입고 나가면 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술적 사고죠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눈이 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귀여운 사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사고의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차 사고 과정인데요. 이것은 사고가 무의식적인 경향의 작용으로 질서나 논리성이 결여되고 비조직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마술적일 때 사용이 되는데요. 정신병적인 이런 사고가 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인의 꿈에서 보이는 사고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꿈을 꾼다고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막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보통은 정상에서는 꿈에 나타나는 사고에 속하는데 어떤 이 정신병적인 사고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고인데요. 구체적이니까 뭔가 추상적인 것의 반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자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조현병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추상적 사고와 반대 개념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속담의 의미나 뭐 사물의 유사점, 상이한 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추상적 사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도 되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병원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병원에 온 이유를 묻는 거죠. 왜 오시게 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시게 되었어요? 이런 뜻인데 어떻게 왔냐고? 그 택시 타고 왔지. 택시 타고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이 구체적 사고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어 조작증인데요. 신어 조작증은 자신만이 아는 의미의 그런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주로 조현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세대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아 일리가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의미도 좀 그렇고 여기 예를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씨가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구씨의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사고 형태의 장애였다면요. 지금 이제 사고 과정의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림이라고 나와 있죠. 이 사고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에게 연결된 흐름이 있잖아요. 생각과 생각 사이에 연결된 흐름이 있는데 그러한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고의 비약이라든지 우회증, 지연, 조절, 사고 연상의 이완, 지리멸렬, 보속증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사고의 비약입니다. 사고의 비약은 연상작용이 지나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자의 생각과 대화가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 사소하고 지엽적인 주변의 자극이나 동기에 의해서 사고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가지고요. 결국에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막 사고가 이거를 대화하는 사람이 거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뭐 혼자서 막 이렇게 점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기분장애나 이 조증 상태의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조현병의 과대망상과도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고의 우회증인데요. 우회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원증이라고도 해요. 이 같은 얘기인데 사고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사고에 이제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연상되는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 돌다 저리 돌다가 빙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목적한 결론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적한 결론에는 도달하지만 이리저리 빙빙빙 돌다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증은 대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나 늦게 잠드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일찍 잠들었어요, 늦게 잠들었어요, 뭐 하다가 좀 늦게 이렇게 뭔가 일찍 잠들었냐, 늦게 잠이 드냐, 뭐 몇 시쯤 잠드냐 이렇게 결론이 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물음에 저는 침대에 눕기 전에 음악을 듣고요, 책 읽기도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진짜 흥미진진한 추리소설을 읽고 있어요. 그 진짜 추리소설 정말 짜릿하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어제는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을 많이 다 건드리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현병에서 흔하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치매나 선망, 물질 관련 장애, 지적 장애, 양극성 장애 그런 조증 상태에서도 이런 사고의 우회증이 나타납니다.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볼 것은 사고의 이탈인데 이탈이니까 어떻게 해서요? 이제 완전 빗나간 거겠죠. 그러니까 빗나간 사고를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다시 요점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생각이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회증과는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우회증은 아까 여기저기 빙빙 돌지만 결국에는 목적한 바에 도다르고요. 사고의 이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빗나가가지고 요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우회증과 차별이 있다고 구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의 이탈의 예로는 조증 상태의 대상자가 되게 말이 길어지면서 줄거리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늘어놓다가 또 혼자 또 이렇게 막 우스운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술에 대한 저의 관심은 농장에 살았던 나의 부모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건초더미를 쌓아놓곤 했었는데 그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저는 뭐 어떤 사람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뭘 표현하는지를 물었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나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시를 보면요. 어제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KTX를 타고 가려고 새벽 아침부터 많이 서둘렀는데요. 헤어드라이기가 망가졌어요. A사 제품 헤어드라이기는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전 남자친구가 A사에 다녔군요. 그래서 제가 A라는 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방금 배운 사고의 이탈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사고의 지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상 속도가 되게 느린 걸 얘기를 하죠. 사고 과정에서 연상 속도가 매우 느려짐으로써 사고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우울장애나 조현병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상자들은 생각이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말하기 어렵다고 하고 실제로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요. 목소리 크기도 작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사고의 두절과 박탈인데요. 사고의 두절은 이제 딱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이 갑자기 딱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짜 조현병 환자의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대상자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고가 이제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진공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제 완전 두절돼가지고 나타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대상자가 아주 심해가지고 처음부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사고의 박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어떤 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되게 감당하기 힘든 어떤 무의식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어떤 강렬한 감정과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의 연상의 이완인데요. 이게 이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관련성이 굉장히 늘어지고 엉성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관련성이 좀 적은 상황으로 연상이 진행되는 엉성한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내용을 참 파악하고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질의멸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상의 이완은 이 환자의 어떤 특이하고 혼란된 사고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불안이나 어떤 압도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적인 자극, 외적인 자극에 따라서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되게 혼란되고 의미 없는 말을 하는 환자랑 그다음 의사가 이렇게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되게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잘 집중해서 들어야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같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 초점 없이 되게 빗나간 이야기를 할 때 이전의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자 이야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환자가 하는 그런 불분명한 말들을 무시하지 말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란된 환자랑 의사소통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냐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가 되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좀 비논리적인 엉성한 사고로 이야기를 할 때는 간호사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멸렬인데요. 이 사고의 질의멸렬, 질의멸렬한 사고. 이것은 거의 말이 연결이 되지 않고 일관성이나 조리가 없어서 이야기의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사고 연상의 이완이 심해지면은 질의멸렬이 된다고 했었죠. 이것은 이제 말 비비 워드 샐러드라고도 표현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전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이 막 섞여져 있는 상태,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단어만 나열하는 상태가 이제 질의멸렬의 아주 극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게 분열되어 있는 말을 하고 이제 근데 본인이 말하는 사람도 이게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자신도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노루, 기차, 코끼리, 물 이런 것 같이 전혀 관련이 없는 그냥 단어만 늘어놓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조현병을 비롯한 정신질환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의 부적절성인데요. 부적절한 사고죠. 질문 내용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조현병이나 치매, 선망 이런 가지 뇌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다음은 보속증인데요. 보속증은 이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고 또 사고를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사고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고에 또 나타났지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이게 뭔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고 반복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보속증 같은 경우에는 뭐 치매나 선망, 물질 관련 장애와 같이 근본적으로 어떤 뇌의 기능적인 손상이 있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이 사고 내용의 장애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고 형태의 장애, 그다음에 사고 흐름의 장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사고 내용의 장애를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요. 사고 내용의 장애는 이 사고에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죠. 내용. 그러니까 이제 대상자만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이제 망상이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불합리하고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신의 그런 이성이나 논리가 굉장히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뭐 이런 거에서 교정이 되지 않아요. 이 망상의 특성은. 망상은 사고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교육 정도나 환경과 부합되지 않고 이성이나 논리에 의해서 교정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상은 이성적인 사고로 수정되지 않는 잘못되고 고정된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이랑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논쟁을 하면 이 사람의 그런 논리를 더 경곡해 하는, 잘못된 논리를 더 경곡해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망상은 조현병 환자의 거의 75% 정도가 망상을 경험할 정도로 그 빈도가 높고요. 이 간혹 망상이 내용이 굉장히 조직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기본적인 전제가 틀린 것을 제외하면은 그 내용의 흐름이나 연결이나 전개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특히 이제 체계화된 망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깨기가 어렵겠죠. 체계화된 망상은 진짜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은 이게 망상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예로서는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그런 부정 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진짜 한쪽 얘기만 들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부정 망상은 부인이나 또는 남편이 이 상대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입니다. 대부분 체계적이어서요. 한쪽 말만 들으면 진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망상은 어떤 정신 역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요, 충족되지 못한 무의식적 욕구나 불안 등에 대한 투사나 혹은 방어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을 베토벤과 같은 천재 음악가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신의 밀사다 이렇게 믿게 되면서 스스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망상의 내용은 대상자가 처한 시대나 어떤 사회, 문화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어떤 망상이 많았냐면요, 막 안기부가 쫓아온다 이런 망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안기부가 쫓아오니까 막 대낮에도 막 커튼을 막 열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외쳤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기부가 그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이렇게 실제로 환자를 쫓아다녔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울 텐데요. 근데 그 당시엔 정말 이런 망상을 가지는 환자가 많았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네, 뭐 국정원이 자신을 감시한다 뭐 이런 망상은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어떤 누군가가 내 스마트폰을 해킹해가지고 내 사생활을 막 속속들이 들여다본다 이런 망상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되게 비합리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렇게 망상도 어쨌든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되게 무의식적으로 되게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결국엔 망상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메르스가 유행했던 시절에는 본인이 메르스에 감염됐을 거라는 그런 망상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된 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하게 망상의 내용이 대상자가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망상에 대해서 좀 분류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피해 망상입니다. 피해 망상은 조현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이에요. 누군가 자신이나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이 정신 역동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 망상은 자신에게 있는 그런 적개심이나 결함 등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이 나를 해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망상의 종류가 있는데요. 내가 지금 미행당하고 있다, 쫓기고 있다라는 추적 망상과 이 나를 누가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탔다라는 이 독약 망상, 그리고 내가 지금 감시당하고 있다라는 관찰 망상이 있습니다. 이 피해 망상이 있을 때 대상자는 처음에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게 계속된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이 현실감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막 시비 걸어가지고 막 실제 싸우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되게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 망상의 내용이 되게 다양하고 비교적 그럴듯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요. 이 현실성이 되게 적은 내용이지만 또 아주 막 기괴한 내용까지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를 보시면, 동생이 남편 음식에 독을 타려 하고 남편과 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또 국정원 직원이 나를 미행하고 도청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탔고, 또 어떤 날은 방 안에 유독가스를 넣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증거로 아내가 끓인 국 맛이 이상했고, 그 국을 먹은 이후로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고, 방 안에 있으면 자꾸 눈이 따가워지고, 자고 나면 항상 머리가 아프고 눈이 충혈되었다고 호소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 망상의 큰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과대 망상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 권력, 부, 우월성, 위대성, 중요성 등의 이런 측면에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실제보다 아주 과장해서 믿고 있는 망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가 다양한데요. 흔히 이제 자신의 그런 언어적 표현에서 보이는 자신에 대한 어떤 평가와 현실과의 차이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대개는 현실에서의 그런 열등감이나 실패감, 불안 등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이 경조증이나 조증에서 이 과대 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현병이나 치매, 선망 등의 뇌 장애에서도 나타납니다. 과대 망상의 예로는요, 나는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고 이 나의 뛰어난 지식과 예지력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정세에 대해서 나에게 항상 묻고 모든 대책을 또 항상 나랑 의논해 이런 거죠. 그리고 나는 메시아로 전 세계를 전 인류를 구제할 사명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대 망상입니다. 다음은 관계 망상인데요. 이것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인 일이나 객관적인 사실이 모두 자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망상이에요.
여러 망상과 관계가 있고요. 내용도 다양하고 그런 내용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피해적인 내용이라든지 우울증적인 내용, 또 과대적인 내용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는 뭐 신문 보도나 방송 내용이 다 나를 빗대서 비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신문 내용이나 이런 게 다 나랑은 관계가 없는 어떤 객관적인 일이고 주위의 일인데 이게 이제 다 나랑 관련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나를 빗대서 비난하고 있다라고 본다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린다 라고 본다든지 아니면 병동 사람이 내 일을 화제로 삼고 나를 욕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되게 피해적인 내용이라든지 우울증적인 내용 또는 과대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체 망상인데요. 이것은 이 얼굴이나 코, 뭐 입, 턱, 이런 치아, 이마 모양,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체 일부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다. 또는 막 신체 장기가 썩고 있다. 뇌가 되게 연화되었다. 아니면 암이나 뭐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신체 부위가 이전과 달라져서 몸에 큰 이상이 생겼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내 신체가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죠. 그 관계 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런 거죠. 그 예로는 뭐 자신의 코 안에 벌레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숨을 쉬기 어렵고 내 위에 창자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근데 검사 받았는데 아무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 얼굴이 삐뚤어져가지고 계속 성형 수술을 막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견디다 못한 부모가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 수술했는데 또 수술 후에 나 수술 잘못됐다 하면서 다시 재수술을 요구하고 하루 종일 거울 보면서 모양이 이상하고 코가 이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신체 망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색적 망상인데요. 색적 망상은 이 망상 장애나 또 조현병에서 흔히 보는 망상입니다. 결국 이제 이성과의 관계인데요. 이성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든지 반대로 나는 모든 이성을 사랑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믿는 이런 게 색적 망상입니다. 그리고 유명 탤런트나 배우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막 애정을 표시해야 되는데 이제 나한테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거 알아서 하지 못하는 나만 아는 방식으로 나한테 애정 표현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의심하고 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망상이나 또 질투망상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부정망상이나 또는 질투망상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으로 불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막 외출도 못하게 하고 막 이제 뭐 바람 피웠다고 막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막 공격적인 행위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상태를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구나라고 믿을 정도로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색적 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의 예인데요. TV에 나오는 이 탤런트가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거는 관계망상이죠. 자신은 그를 사랑해줄 의무가 있고 방송국으로 전화하고 편지를 보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색적망상. 근데 아무 답변이 없자 이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겁탈까지 한 후에 배신했다. 이러면서 그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칼을 들고 방송국 앞에 소란을 피워서 입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뭐 입원 후에도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짜고 나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런 게 이제 피해망상이 되겠죠. 우울망상인데요. 우울망상은 빈곤망상, 죄책망상, 자책망상, 허무망상, 또 질병망상 등이 있습니다. 하나 살펴보면요. 이제 먼저 빈곤망상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 자신이나 또 가족이 파산해서 알거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고 막 이런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게 빈곤망상이고요. 죄책망상은 그렇게 막 죄책감을 가질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막 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심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책망상은 자신은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엄청난 자책을 하는 게 자책망상이고요. 허무망상은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이제 그 종말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허무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무하게 생각하는 거죠. 질병망상은 내가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나는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런 것이 질병망상입니다. 이러한 망상들은 심각한 우울장애와 또 조현병에서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우울망상이 있는 조현병 대상자의 예인데요. 이 21세 H군이 이 10세부터 자해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불치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고 이건 죄책망상이죠. 이러한 자기의 제약의 결과를 보고 친구들이 비웃는다고 호소합니다. 이거는 피해망상이 되겠죠. 다음은 종교망상입니다. 자신이 대부분 이 메시아나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마가 씌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거나요. 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내용의 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되게 문화나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예를 보시면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곧 악마가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보이면서 자신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이제 종교망상의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망상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이 망상이 있는 사람은 되게 환경에 대해서 지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침착하고 공감적인 태도로 환자와 상호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감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뢰가 형성되고 나서는 어떤 이 되게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되게 간단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단순하고 현실을 제시하고 유지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할 때 그거를 막 논리를 끼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굉장히 현실을 제시하고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가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오해를 스스로 수정하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 간호사가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환자의 눈으로 좀 세상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 이 환자의 망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환자가 뭐 당신들 다 똑같아요. 전부 나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정보국 음모에 가담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는 당신을 해치기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무척 들었겠군요.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참 무척 두렵겠구나. 이렇게 환자의 경험을 인정해주고 이 환자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막 정보극이나 음모 같은 막 그런 거에 되게 꼬치꼬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망상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실 검증 능력이 향상되기까지 이 환자를 설득하는 거는 별로 효과도 없고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의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을 강화시키는 거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나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 대사는 어떨까요? 이제 의사가 여기 있는 걸 알아요. 나를 죽이고 싶어 해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환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은 명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건 사실이고 이제 그렇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뭐 여기보다는 또 뭐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면 더 편하겠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동 장애인데요.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정동, 기분, 감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또 이것을 막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이거를 막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이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 되겠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정서를 의미를 합니다. 또 환자가 현재 느끼고 또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감정의 상태인데요. 감정에 관찰된 측면을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동에 대해서 검사를 했을 때 대상자의 어떤 기분 상태나 외모,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대상자가 기술한 거랑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격과 또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속적인 감정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좀 지속되고 우세한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그런 자가보고랑 다른 사람이 관찰하거나 보고하는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차분한, 슬픔, 뭐 우울한, 행복한, 다행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분을 그런 기술하는 그런 용어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정인데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동이 생리학적인 반응을 수반하여 표현되고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복합된 거죠.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느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적절한 정동인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사고 내용과 맞지 않는 감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슬픈데 웃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조현병 대상자에게 흔하고요. 예를 들면 되게 심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웃음을 보인다거나 슬퍼해야 할 상황인데 웃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심각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웃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고 자신을 험담해요 라고 하면서 내용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표정은 웃고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적절한 정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부적절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둔마된 거니까 이제 뭔가 떨어져 있는 상태, 무딘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내부 자극에 대해서 주관적인 느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표현의 강도가 많이 감소한 무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이제 아무 반응이 없다. 무딘 걸 떠나서 진짜 아무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이제 무감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 무감동이 아주 심해서 외부의 그런 모든 자극에 대해서 관심이나 감정이 없어진 아주 극심한 상태를 무쾌감증, 무욕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흥미를 느끼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엔 통상적인 일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흥미를 상실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우울장애나 조현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위축은 지금 이 무딘 감정이랑 약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구별이 되어야 되고요. 표정이나 제스처, 목소리 등에서 되게 현저하게 그 정서적인 톤이나 무딘 감정이랑 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서적인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보다는 약간 대인관계의 기능 손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기술을 한 거예요. 위축되어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대부분 이제 면담을 할 때 면담에 되게 집중하거나 몰입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이에 벽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고 눈 맞춤을 아예 잘 못하고 면담자를 향해서 몸도 잘 이렇게 향하지 못하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 어떤 기능 손상에 초점이 조금 더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분의 상태인데요. 유쾌한 기분, 불쾌한 기분 이렇게 있습니다. 편의상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쾌한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죠. 그 정도가 있잖아요. 그 정도에 따라서 다행감, 의기양양, 고양된 기분, 황홀함 이렇게 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더 유쾌한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단계는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양한 다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은이랑 그 다음에 이상 행복감 다행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되게 그냥 기분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유쾌하고 뭐 낙관적인 태도,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좋아지면 굉장히 즐거운 기분에 취해져 있는 듯하고 의기양양, 약간 무모하리만큼 자신감이 있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상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아졌으면요, 의기양양보다 좀 더 지나쳐가지고 과대적인 생각이나 행동까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뭔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은 행동들이 과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주변에 막 간섭하려고도 들기 때문에 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황홀감은 이제 완전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죠. 이 유쾌한 기분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이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무한한 힘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종교적인 무아지경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조증이나 조현병, 간질이나 마약 중독, 해외 장애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기분에 대해서 유쾌한 기분 단계를 여러분이 순서를 잘 나열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행감, 의기양양, 고양된 기분, 그다음 황홀감 이런 순서로 나열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쾌한 기분인데요. 이것은 즐겁지 않은 나쁜 그런 기분이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예민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예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쾌감이 쉽게 외부로 발산되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쉽게 자극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걸 보이는데요. 성격 장애나 간질, 신체 증상 장애, 치매 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울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죄책감과 또 다양한 신체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대상자를 사정을 할 때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표정 이런 거, 울음, 신음소리, 또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문제, 뭐 수면 곤란이라든지 식욕부진과 같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울의 정도도 그냥 우울감 정도에서요, 굉장히 이제 심한 병적인 슬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그런 빈도와 강도를 사정함으로써 이 우울의 정도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쪽에 MB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이 양쪽 감정을 다 동등하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일한 대상이나 동일한 상황에서 막 상반된 감정, 태도, 욕구, 생각 이런 걸 동시에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증이 엇갈린다라든지 이런 것. 조현병에서 흔해요. 근데 정상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심하다 하면 일상생활에서 막 결정을 못하고 결정하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분노와 원망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막 짠한 이런 거 감정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양가 감정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불안인데요. 이제 불안은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도 초조하고 두려운 느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의식 세계에서 용납될 수 없어서 억압되어 있던 이런 무의식의 세계, 그런 무의식이 의식 세계로 나오려고 할 때 자아가 위협감을 느끼면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것은 실제 어떤 두려움이 명확한 공포, 포비아와는 구별된다는 거죠. 이 불안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불안을 경험할 때 이렇게 그냥 정서적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여러 증상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되게 막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그 다음에 막 근육이 긴장하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불안은 아주 경미한 것에서부터 죽을 것 같은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불안까지 해서 이제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상 행동 중에서 사고 기능 장애와 이제 정서 기능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그 뒷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시고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하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